저는 그 예수의 인권연대연구센터에 있는 박상훈 신부라고 합니다. 그 뭐 이 날씨도 엄청 뭐 이상해서 더운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고요. 또 감사드립니다. 예, 가서 조금 여기에 이렇게 무슨 이렇게 과목 개요가 있잖아요. 예, 예수의 윤리 이야기, 덕, 평화, 공동체 이렇게 돼 있는데 덕이라든가 평화라든가 공동체 이것은 뭐를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했냐면은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윤리적으로 산다는 말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 또 태도와 뭐 감정 그것을 배워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의 말씀 그 다음에 또 카톨릭계 같은 경우는 더 부과되는 게 교회 전통이 있습니다. 예, 교회 안에서 실행이 되는. 근데 교회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불러 모은 하느님의 백성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거의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공동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개인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아주 구체적인 생활 안에서 우리 삶 안에서 응답하는 여러 가지 실천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도 있고 이 세 가지가 함께 묶여서 윤리라고 볼 수 있는 윤리적인 행위를 구성을 해요. 공동체가 필요하고 교회 물론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 하느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예수님이 어디 가서 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얘기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듯이 준비해서 나가는 곳이에요. 바깥으로. 예, 우리 인류 공동체, 뭐 우리 사회, 뭐 지역 사회 이렇게. 예, 그래서 좀 넓은 의미로 사용이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덕이라고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덕은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아이디어가. 그런데 사라졌습니다. 중간에. 예, 사라지고 그게 그 카톨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라졌다가 20세기 중반에야 부활이 돼요. 이게 그 덕을 가지고 윤리적인 삶을 이렇게 사는 게 그래서 원래는 굉장히 중요했는데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통해서 왜냐하면 덕은 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역량이에요. 힘, 내적인 역량이에요. 그것이 있어야지만 무엇인지 할 수 있어요. 어떤 행위든 간에.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세계는 무슨 하느님 나라입니다. 뭐 일단 그런데 그 하느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 여러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균형과 조화와 형평 그런 것들입니다. 즉 조화예요. 평화입니다. 평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윤리적으로 산다고 했을 때 다른 것도 있지만은 좀 기본적으로 좀 고려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써놨는데 너무 복잡하더라고. 그렇게 할게.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추상적인 차원에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추상적으로 논의가 됐어요. 예, 추상적으로. 그게 좀 살아있는 경험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걸 향해서 갑니다. 예. 그래서 좀 우리한테 가까운 얘기를 좀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게 결국은 평화든 덕이든 공동체든 다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요. 약간 바꿨어요. 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목의 이름은 예수의 윤리 이야기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삶은 신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앙을 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굉장한 변천을 겪습니다. 예, 그 윤리가 예, 굉장히 큰 변천을 겪고 굉장히 복잡하게 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신앙에 기초한 윤리적인 삶은 윤리신학이라는 분과 학문으로 떨어져 나왔어요. 그리고 원래 예전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윤리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주로 서양입니다. 서구의 윤리학은 신앙을 뺀 윤리학으로 발전을 했어요. 근데 너무나 정교하게 발전이 되고 다양하고 해서 복잡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그쪽 부분은.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하는 건 아니니까 약간 소개만 해드리고 어떻게 다른가. 예. 그거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선 그냥 아주 일반적인 건데 윤리하고 도덕 이런 말 쓰잖아요. 예,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 그다음에 윤리학, 도덕학은 없어요. 윤리학 그러죠. 예, 이게 뭐냐 이게 윤리, 도덕, 예, 이런 게. 그러니까 어원이 항상 뭐 도움을 주는 건 아닌데 이 경우에는 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윤리학은 영어로 말하면 에틱스예요. 예. 근데 어디서 나왔냐면 에티코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리스 말이에요. 예, 에티코스. 그거는 뭐냐면 이토스에서 나왔어요. 원래. 근데 뭐냐 그게 사람의 성품이에요. 예. 근데 그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이걸 안 하면은 이건 옛날에 그 아테네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아테네에서 살았거든요. 서양에서의 철학 사상의 출발 지점이기도 하고, 물론 그 전에도 뭐 있지만은, 예. 그래서 관례, 관습 그런 거예요. 사회적인 관습, 예. 그런 걸 얘기를 하면서 발전했어요. 윤리학으로, 에틱스. 근데 또 똑같이 모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덕, 예. 혹은 모랄리티, 도덕성, 예. 이건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앞에 건 에틱스는 그리스어에서 나왔고, 모랄리티, 모랄 이거는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게 비슷해요. 사실 뜻은 성품이 있고요, 매너, 뭐 에티켓 그런 걸 다 포함해요. 그다음 사회적인 관례, 예. 그 이게 합해져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바꿨을 수 있어요. 예, 윤리나 도덕은. 그런데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걸 만약에 이 말을 하는 사람이나 글을 쓰는 사람이 어떤 것을 의도하면서 쓰는지를 좀 보면서 찾아봐서 읽어야 되는 그런 좀 뭐랄까 부담이 좀 있어요. 예. 근데 보통 윤리는 분과 학문에 가까운 좀 체계적인 그걸 뜻하고요. 도덕은 그 분과 학문에서 다루는 어떤 성질들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나 꼭 그렇진 않아요. 예. 그래서 쓰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좀 다른데 일단 크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품은 둘 다 포함하고 있다. 윤리든 도덕이든. 그 다음에 사회적인 관습, 그 다음에 사회적인 에티켓, 뭐 이런 것도 포함한다. 그래서 일단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근데 크게 도움은 안 돼요. 이런 뜻이. 어떻게 출발해야 되느냐 우리가. 원래 서양에서 그 철학이 시작이 됐을 때 그 보통 딱 떠오르는 게 뭐 소크라테스 이런 분이잖아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글로 남긴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자기가 쓴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대신에 누가 썼죠? 예, 플라톤. 예, 플라톤 책을 보면 다 주인공이 소크라테스예요. 그 플라톤의 저작은 다 이렇게 문답식이거든요. 대화하는 거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록인데 여러 사람들하고 논쟁을 해요.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존재가 무언가 잘 인식한다는 게 뭔가, 그다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근본적인 질문, 왜 존재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을 탐색을 하는데 대화로 합니다. 예, 여러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그래서 플라톤 책을 보면 항상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이고 소크라테스가 질문을 하면 여러 사람들이 막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걸 논파하는 과정이에요. 예, 이건 어디가 틀렸다, 이게 나도 맞다 하면서. 그래서 좀 재밌습니다. 철학책인데도 물론 기원전 500년의 저작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봐야 되나? 예, 좀 거리가 멀죠, 멀기는. 그런데 멀긴 먼데 지금도 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이
그 담겨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대신에 이 다 이렇게 스승 계자 관계입니다.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제자는 또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에 가면은 완전히 달라져요. 이 쓰는 게. 예. 그래서 정말로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철학책 같은, 철학 논문 같은 굉장히 엄격하고 엄밀하고, 그다음에 주로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논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대화인데, 예. 아규멘트라고 하죠. 논변. 그래서 뭘 하나 이렇게 명제, 예, 어떤 주장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전개를 해 나가는데,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간에 진짜 복잡한 찬반 혹은 옳고 그름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많은 걸 썼는데 그때는 뭐 분과학문 구분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 중에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 니코마코스는 이 사람 아들 이름인데 자기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으로 쓴 게 아니라 뒷사람들이 이 윤리학이 몇 개가 있는데 책이 그 사람 아리스토텔의 주된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주적으로 삼아요. 윤리학에서.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됐는가? 소크라테스 이전에는요. 그 그리스의 여러 지역에서 자연 세계, 그러니까 존재의 세계입니다. 그것을 탐색하는 여러 학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처럼 연구를 해요. 예. 그런 그러니까 여러 그러니까 무진장 많아요. 그런 학파들이 뭐 피타고라스도 이제 우리가 아는 피타고라스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이 세계의 기원을 설명할 때 뭘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말하면 자연 철학 같은 거, 예, 이제 그런 유파들이 이제 많았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나타나서 어떤 질문을 했냐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그전에는 그렇게 명료하게 제시를 하지 않았어요. 아주 분명하게. 근데 이분이 그 철학의 목적은 잘 사는 게 철학의 목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윤리학의 시초예요. 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도 잘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소크라테스한테 혹시 어떤 게 잘 사는 삶인가요? 네. 예전에 A 강력보다 소크라테스하는 지행합인데. 예. 아는 거하고 실제로 일치하는 게 잘 사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는 것과 행동의 일치, 그것도 포함되죠. 소크라테스가 지적했던 것 중에. 예. 근데 학력고사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지행합일 뭐.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알려진 것 중에 좀 많이 나오는 거죠. 예,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아는데 자기를 공격하는 비판자들은 플라톤 생각이죠. 예, 모르면서 아는 거예요. 예, 소크라테스가 아는 건 뭐냐면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알아요. 예, 자기가 무지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엄청 재밌게 그걸 써놨어요. 왜 소크라테스가 무지하다는 걸 알게 됐는가? 예, 자기는 모른다는 거를. 소크라테스든 플라톤이든 이때가 종교적인 시대예요. 예, 굉장히 철학적인 그 생산물도 많이 있지만은 동시에, 그래서 인간이 뭐랄까 이렇게 추구해야 되는 삶 중에 그러니까 신앙의 삶이 있어요. 예, 여러 신들이 있긴 해요. 예, 그때 보면은. 그래서 항상 소크라테스도 뭔가 결정을 하려고 할 때는 신탁 이런 데 이렇게 물어봐요. 예, 신한테 물어봐요. 예, 그래서 아주 그 신심이 있는 사람을 잘 사는 사람 중에 하나로 꼽아요.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심, 뭐 용기 있는 사람, 용기 있게 사는 거, 그 다음에 뭐 겸손하게 사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이게 덕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 그렇게 잘 사는 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역량 중에 뭐라 해야 되나, 인간이라면 이런 특질을 이렇게 연마해서
구현하며 살아야 돼요. 그죠? 예. 특질들을. 이게 뭐냐, 그 특질들이. 그 특질을 탁월하게 잘 살리는 게 잘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특질 중에 그 특질을 연구를 해요. 예. 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인간에게. 원래 그게 그리스 말로는 아레떼라고 부릅니다. 그 특질을. 예. 근데 아레떼는 그냥 말 그대로 번역하면은 탁월함이에요. 탁월함. 예. 엑셀런스. 탁월함. 뭐 어떤 탁월함이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뭐 컴퓨터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저는 거의 컴맹에 가까워서 망가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수리하는데 맡겨야 되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리 가게가. 근데 거의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살리는 뭐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예, 살리는 기술자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이 사람은 컴퓨터 고치는 기술에 탁월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컴퓨터 수리에 아랫대가 있어요. 강력함이 있어요. 예. 이 아랫대가 나중에 라틴 말로 번역을 할 때 비루투스로 번역을 해요. 비루투스. 비루투스가 영어로 말하면 버추예요. 그게 덕이에요. 그러니까 탁월함이 라틴 말로 비루투스로 번역이 되고 비루투스가 영어권에서는 버추로 번역되고 버추가 한자권에서는 덕으로 번역이 됐어요. 중국어 번역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처음에 왜 덕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원래 뜻은 탁월함이에요. 예. 테크닉에서 탁월한 것. 예. 그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탁월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거 소크라테스가 실제 경험한 건데 소크라테스 40이 넘어가지고 참전을 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때 소크라테스 시대에는 뭐 이런 게 막 있어가지고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전쟁의 시대예요. 예, 그래서 징집이 됩니다. 이 사람이 막 다 할아버지예요. 거의 40대면 할아버지가 징집이 돼갖고 가는데 그 어떤 얘기가 있냐면 대화록에 그것도 재밌어요. 그 전쟁터에 나가서 하는 게. 근데 하여튼 용기에 대해서 용기가 뭐냐? 이런 걸 막 논의를 합니다. 책 하나에서 논의를 하는데 그러다가 용기의 예로 드는 게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그 얘기를 해요. 참전을 했는데 전쟁터에 했는데 퇴각을 하게 됐어요. 막 도망가는데 이 대화에 참여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어디에 그러니까 구덩이 이런 데 걸려가지고 뭔지는 모르겠어요. 일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그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 자기 제자죠. 이 사람을 구해서 같이 가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자가 이걸 용기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용기는 뭐냐? 이거는 내적인 어떤 뭐죠? 정신의 힘 같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걸 용기라고 부르죠. 그러면 용기에서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용기라는 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구현하면 그 좋은 삶이 되는 거죠. 잘 사는 삶. 예. 덕을 잘 구현해서 사는 삶이 좋은 삶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뭐 몇 가지 얘기하는데 이거하고 좀 비슷하게 맞춰서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아리스토텔레스 때 와가지고 이제 아주 독특한 견해를 제안을 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윤리를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전통을 염두에 두고 있기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연 세계하고 인간 세계의 그 공속성, 그러니까 좀 공통점, 예, 이런 거를 생각을 하게 돼요. 예, 자연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어떻게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근데 인간도 비슷해요. 예, 변화하면서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인간 예를 들면은 인간의 삶은 어떤 방향이 있어요.
예, 그냥 막 우연적으로 막 되는 게 아니라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이 굿이에요. 선, 좋은 것. 예, 선을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인간이. 그래서 선에 해당하는 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그게 행복한 삶이에요. 좋은 것들을 찾아서,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것들을 찾아서 인간은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물론 방해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뭐 자세히 다루긴 해요. 무엇이 이것을 방해하는가. 근데 또 굿을 향해서 가는데 그 선, 좋은 거. 근데 그렇게 살아야지 행복한 삶이에요. 근데 이때 행복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행복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지금 행복은 내가 욕구하는 게 충족이 되면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이제 그거는 뭐 얘기는 하지 않을 테지만 우리 수업에 6밖에 안 돼갖고 공리주의라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세상 그 전체를 움직이는 이념 중에 하나가 있어요. 공리주의. 예. 무엇이 좋으냐? 그것은 유틸리티라고 그래요. 어디에 사용되느냐. 예. 그것에 따라 달라져요. 좋은 게. 예. 그래서 유용성, 예, 유틸리티가 유용성, 예, 유용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예.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죠? 예. 인간은 좋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좋은 것을 실현하면은 그게 행복한 삶이에요. 근데 공리주의, 이건 17세기 때 나온 서양에서 뭐 공리주의가 누가 있죠? 또 학력고사 한번 해보세요. 예, 존 스튜어트 밀, 제레미 벤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그 둘인가? 시험 보지. 이 둘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우리 할 수는 없고, 예. 근데 이 사람들 생각에는 그 유용성, 그러니까 어떤 걸 해요, 내가. 그래서 그게 유용하잖아요. 결과가 좋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굿이에요. 예, 그게 윤리의 기초예요. 윤리의 초석이에요. 예. 이제 그런데 행복하다는 말은 내가 그럼 욕구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아침에 배가 고팠는데 달걀을 먹었더니 satisfied, 만족이 됐어요. 그러면 그게 굿이에요. 예, 이게 윤리적으로 굿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예,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예, 이제 그렇게 됐는데 여기서 행복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은 아까 행복은 해피니스예요. 예,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은 원래 말은 유다이모니아인데요. 유다이모니아. 유다이모니아. 이렇게 합한 말이에요. 예. 다이몬이라는 신이 좋은 상태로 있는 걸 행복이라고 말해요. 유다이모니아가 뜻은 그래요. 예. 신의 이름이에요. 다이몬이. 예. 다이몬과 같은 상태에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새 번역으로는 잘 있는 거예요. well-being.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음식 말할 때 well-being 그게 아니고요. 그 유다이모니아를 바꿔서 좀 번역을 한 게 well-being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잘 있는 거, 잘 존재하는 거. 그래서 뭐가 충족돼서 행복한 게 아니고 선을 추구하면은 행복한 거.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래서 뭐 이 사람들, 이분이 처음 제시한 이런 입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말로는 목적론이라고 불러요. 근데 영어로는 틸레올로지예요. 텔로스가 목적이거든요. 그리스 말로. 인간의 삶에는 선을 향해 가는 어떤 경향이 있다. 예. 그래서 그것을 향해 가면은 연마하면은 행복하다. 그래서 이 세계는 어떤 존재든 간에 선을 향해서 가는 그런 힘이 있다고 봤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래서 그걸 목적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것을 나중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대로 받아요. 그대로 받아가지고 쓰는데 약간 다른 건 뭐냐면은 아까 그
잘 그러니까 선을 추구하면서 행동하고 실천하고 살다가 그 웰비잉의 행복에 도달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였다면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모든 게 다 거의 모든 게 다 아리스토텔레스하고 같아요. 거의 모든 게. 근데 거기에 자기의 독창적인 게 들어가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행복은 지금 말했던 행복은 아리스토텔레스 행복이고 선이 앞을 향해 가면서 실현시키다가 마지막에 도달하는 그 상태가 행복인데 토마스는 그것을 지복이라고 불러요. 지복. 신을 만나는 거예요. 하느님을 만나는 거.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의미에서 행복도 있고 거기 더하기 이 사람은 인간의 선이 계속 끝까지 추구를 해서 만나는 지점이 가장 행복한 곳인데 거기가 하느님을 보는 데예요. 그걸 지복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달라요. 이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또 하나 다른 게 그 선을 개인적인 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개인적인 선의 총합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공동의 선이 있다고 봤어요. 예, 그래서 공동선이라는 커먼 굿이 처음으로 나와요. 이 사람한테서. 예, 그게 또 달라요. 아리스토텔레스하고. 그러나 거의 비슷해요. 원래 그리스 철학은 사람들한테 많은 영감, 서구 사람들한테 많은 영감을 주고 그 다음에 자세히 기초입니다. 서양 세계에. 그런데 이 그리스도교가 카톨릭이죠. 카톨릭이 로마 카톨릭이 되면서 사라져요. 이 그리스의 사유 방식이나 뭐 생각하는 것들이. 대신에 그걸 어디서 했냐면은 이슬람에서 했습니다. 이슬람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리스 철학을. 서양에서는 유럽에서는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갖고 알려진 게 없어요. 이슬람 철학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옛날 고대 그리스 철학을 잊어버리고 대신에 이슬람에서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역수입이 돼요. 이슬람에서 연구한 그리스 철학이 이게 지금 13세기, 14세기인데요. 그때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리스 말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하지도 않아가지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슬람 철학자들이 그리스 철학을 해석한 것을 갖고 와가지고 다시 연구를 하게 돼요. 하여튼 뭐 복잡한 게 있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서양 윤리를 확 정리하려니까 복잡하네. 그러니까 막 뭐라나 쫓기는데요. 예,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이때까지 윤리의 기초를 한마디로 말하면 선을 향한 추구예요. 그것을 향한 추구. 그렇게 생각하세요? 윤리가 지금 선을 행하는 게 윤리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하는 거 지금. 내가 윤리적으로 살아야겠다라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수사님도 그러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윤리적으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세요? 그렇죠. 이게 다 근대적인 사유예요. 예. 규칙을 준수하는 게 윤리적인 행위입니다. 예. 근데 이거는 옛날에는 없던 말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그게 다 공리주의 이후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원을 17세기로 보는데요. 분기점을.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17세기에 유럽에서는 특히 여기 나와 있는 그로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휴고 그로티우스.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 사람 원래 그러니까 변호사예요. 예, 변호사? 변호사도 뭐 법률을 가든, 예, 보통 그냥 로이어예요. 예. 근데 어떤 법률가냐? 이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이거든요. 네덜란드는 아시다시피 식민지를 많이 건설했어요. 전 세계에. 예, 그래서 무역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해요. 보험도 네덜란드에서 생기고, 그 다음에 뭐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람이 국제법을 처음으로 만들어요. 국제법을. 인터내셔널 로우를 만들어요.
그 전까지는 뭐 그냥 대충 이렇게 끌어나갔는데, 그러니까 국제법이 뭐냐?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상호 교환 이런 게 복잡해지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를 규정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국제법을 만드는데, 그게 자기의 이제 본업이고, 그 부업 같은 걸로 윤리학자를 합니다. 이 사람이 그 부업이 윤리학이에요. 예. 하나는 법학이 본업이. 그래서 그것에 기초해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윤리적인 행위의 기초는 굿이 아니라 옳고 그름이다. 근데 무엇이 옳은 일이냐, 옳은 행동이냐, 무엇이 그 나쁜 행위냐. 그런데 그것을 만약 이게 옳은 행위다 하면 옳은 행위는 굿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옳은 행위라고 규정이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해야 돼요. 그게 의무예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 아이디어가 그 전에는 없어요. 이렇게 명시적으로 해놓은 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 의무라는 게 이때부터 해가지고 뒤에 서양의 윤리는 모든 게 다 의무입니다. 왜 그러냐? 옳고 그름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요. 예, 도덕성에. 예. 그 전에는 선악이에요. 근데 이게 옳고 그름이에요. 예, good, 뭐 wrong, 예, 이렇게. 그래서 의무가 윤리적 행위의 기준이 되고, 그 말은 누구를 그 의무를 만약에 안 지키잖아요. 예,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그 사람은 비난받아야 되고, 지키면 칭찬받아야 돼요. 이런 그 구조가 생깁니다. 근데 이게 명백하게 그렇게 그로티우스가 써놓은 건 아니고 그런 암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 뒷사람들이 서양에서 정밀하게 만들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잘 아시는 칸트예요. 예. 칸트 아시죠? 예. 칸트를 뭐 1분 만에 말하라 그러면 2개로 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는데, 1분 안에 말할 수는 없는데 말하라 하면은, 여기서 나와요. 이 생각이. 이 그로티우스가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칸트는 뭐라고 했냐면, 그 인간의 가장 탁월한 역량이 이성인데요. 생각하고 계산하고. 이성 중에서 사유하는 이성이 있고, 그다음에 실천하는 이성이 있대요. 예. 근데 윤리적인 행위는 실천하는 이성에 속해요. 실천하는 이성이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보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질이 뭐냐면, 실천 이성에 의해서 파악된 윤리의 특징이, 뭐 예를 들어서 당신이 나 자신한테 해주기 바라는 그대로 사람들한테 해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언명법이라고 뭐 복잡하게 말을 해요. 예. 정언명법은 뭐냐면 보편적이란 말이에요. 예.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그것도 반드시 해야 돼요. 예. 이게, 영어로 말하면 categorical imperative예요. 예, imperative는 명령한다는 거고요. 카테고리는 뭐냐면 우연적인 게 아니라 본질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언명법이라고 불러요. 예, 반드시 해야 되고 본질적이다. 근데 이것과 약간 양립이 되나 안 되나 하여튼 모르겠는데, 또 뭘 주장을 하냐면,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고 존엄하다는 인간 존엄의 보편성, 그걸 동시에 주장을 해요. 이분이.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유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하기 때문에 윤리적인 행위의 목적이 돼야 되지 수단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해요. 예. 그래서 수단으로 만약에 사람을 보고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그럼 윤리적으로 잘못이에요. 예. 인간은 그 보편적인 그 존엄 때문에 항상 목적이에요. 인간은 그 자체가, 인간 자체가. 이 사람은 이게 그 당시에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인간 존엄은 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때는 당연하지가 않아요. 전혀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 벤덤 같은, 아까 말했던 제레미 벤덤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 윤리적인 행위를 할 수 있어서 시민적인 권리를 행사를 할 때 포함되지 말아야 되는 부류로 여자들하고 땅이 없는 사람을 들었어요. 소유권이 없으면 자기가 권리를 행사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치에서도 합당하지 않다. 그 여성은 뭐 그냥 예 그렇게 항상 좀 유럽 사회에서 뭐 유럽 사회든 어디든 간에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안 되고. 근데 그렇게 멀지 않아요. 칸트하고 그 간격이. 그런데 칸트가 이 말을 한 거예요. 누구나 존엄해요. 누구나 보편적으로 그다음에 예외 없이. 근데 이걸 했기 때문에 이 탁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관점이. 그런데 이 사람 자체는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처음으로 그 인종에 대해서 연구를 했거든요. 칸트가 서양 사람들 중에서 그런 서양 철학자들 중에서. 근데 약간 인종주의 같은 게 있었어요. 있기는. 예. 요새는 인종 이론이 굉장히 이렇게 진보적인 이론이고 그렇잖아요. 좀 뭐랄까 저항하는 이론이고 그래서 이렇게 좀 사용을 하는데 이때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만은 하여튼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은 17세기 뭐 그로티우스니 칸트니 이거 분기점으로 그 전하고 그 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윤리가 만약에 보편적이고 항상 뭐랄까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원리에서 출발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리는 바뀌어요. 이 시간에 따라 가지고 어떤 역사성, 그다음에 뭐 사회의 가변성 이런 것 때문에 바뀝니다. 예. 근데 이 카톨릭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카톨릭은 그 자연법이라는 뭐죠? 움직일 수 없는 기초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이때 자연법은 뭐냐면 이 자연법은 아리스토텔레스 자연법이 있고 그다음 서양에서는 그냥 그로티우스도 자연법이 있고 다 자연법을 연구를 해요. 자연법은 내추럴 로우잖아요. 근데 내추럴 로우는 과학에서 다루는 내추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 법칙이 아니에요. 예. 생물학 법칙도 아니고 그러니까 물리 법칙이 아니에요. 자연법은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이란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초점이 인간이에요. 인간의 네이처 본성에 관한 이론이에요. 이건 인간의 네이처 본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맞게 맞게 행위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자연법인데 자연법도 복잡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바뀝니다.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 자연법이 처음 우리한테 지금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교리책,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윤리신학 거기에 다 들어와 있거든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이. 근데 보통 이것을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주어진 거다 지금. 우리 이 세계의 본질, 인간의 본성, 이건 뭐 신적인 근거에 의해서 우리한테 주어진 거다.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다고 사람들이 보통 자연법을 얘기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한테 자연법은 또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올바른 행위는 항상 실제에 부합한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게 기본 원리예요. 자연법에 올바른 행위는 옳다는 것은 항상 실제에 조응해야 돼요. 대응해야 돼요. 맞아야 돼요. 실제는 지금 봤듯이 시대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현실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은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지금 가장 제가 보기에 좀 문제가 되고 첨예한 이슈는 뭐냐면 동성애 문제입니다. 이때는 동성애를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모든 관계는 그러니까 성적 관계는 이성애예요. 남자 여자 사이에 돼요. 그런데 이게 자연법에 어긋난다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예.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 자연법을 연구해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현실이 바뀝니다. 예. 근데 올바름은 현실에 조응해야 돼요. 예. 지금 우리가 발견한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과학에서 발견한 거예요. 예. 인구의 일정한 분포로 동성애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고
정확히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지 완전히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예, 그 본인이 당사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주어져서 그렇게 등장을 해요. 옛날에 왜 없었냐? 옛날에 있었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 때는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사랑, 에로스의 가장 탁월한 형태가 동성애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결혼한 사람이지만은 그 대화로 곳곳에 젊은 잘생긴 자기 매력 있는 그런 청년들하고 교류를 하고 실제 그 사람들하고 뭔가 벌여요. 그때 실제 동성애가 사랑의 아주 훌륭한 형태로 사람들이 봤어요. 예. 근데 물론 없어지죠 지금. 예, 이걸 그리스도교에서 이교 문화라고 해갖고 뭐 그것만 없어진 건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가 복음의 복음적인 삶의 방식에 어긋나는 것들은 다 배격을 하게 되죠. 낙태 이런 것도 절대 못했거든요.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그런데 낙태는 로마 시대에서 불가항력입니다. 항상 낙태가 생겨요. 항상.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거예요. 낙태는 로마 시대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예.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발굴된 낙태 수술하는 의료 기구 있잖아요. 그 사진을 봤는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어마어마하던데. 소 잡는 칼 같아요. 막 그러니까 뭐 낡아서 그런가? 막 엄청 크고 좀 살벌해요 보면. 하여튼 이제 낙태 이런 것도 우리 초기 크리스천 카톨릭 공동체죠. 카톨릭 공동체에서 악으로 봤습니다. 악.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그게 로마 문화하고 밀접하게 관계됐어. 동성애, 낙태 이런 것에 대한 반대. 그 다음에 노예 반대. 예. 그래서 당시에는 심심치 않게 출신 성분이 다른 사람들하고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크리스천 공동체는 불가능한, 로마에는 불가능한데 로마사에서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좀 굳어지게 돼요. 예, 이런 것들이 굳어지게 되고 나왔는데. 제 말씀은 옛날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자연법도 뭐랄까 변화가 되고 그다음 어느 정도 발전이 되고 해서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 그냥 주어진 게 굿이다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다. 이건 자연법 연구자들이 그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제출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7세기 전까지는 윤리의 근거는 굿인데 무엇이 선하냐 악하냐. 근데 뒤에는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예. 그렇게 되면서 뒤에 의무와 책임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서 지금까지 우리 삶을 윤리적으로 구성하는 우리 삶의 기초가 어떤 것은 해야만 하고 거기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의 아이디어가 윤리적인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돼 있고, 처음에 우리는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은 좀 후퇴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게 덕의 윤리에서 복원이 되고 그걸 가장 많이 살려놓은 전통이 카톨릭 전통입니다. 예. 이제 일단 이렇게 되고요. 됩니다. 혼자 떠드니까 재미가 없네. 예. 이것만 하고 넘어가죠. 윤리학에는 보통 이건 최근에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정교하게 되니까요, 윤리학이. 규범 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노머티브 에틱스라고 불러요. 이때 노머티브는 이거는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규범하고 완전히 달라요. 예. 이제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노음, 규범, 이거는 그 사회가 준수해야 되는 어떤 일련의 이렇게 형식들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어떤 규칙들이 있다, 거기에 사회에. 그걸 연구하고 뭐 어쩌고 하잖아요. 여기서 그게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고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행동했어요. 어떤 상황에서. 근데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탐색하는 거예요. reason, 이유. 예. 내가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느꼈어요. 그럼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 reason이 있어요. 그것을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게 규범 윤리예요. 예. 지금 거의 많은 윤리학은 규범 윤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옳고 그름, 그다음에 의무, 책임,
이런 것들을 탐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규범 윤리인데 특별히 20세기 중반에 윤리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윤리적인 가치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윤리는 뭐 선이니 악이니 뭐 올바름이 옳고 그름이니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고 윤리는 그냥 감정의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윤리는 뭐냐면 내가 싫으면 싫어 악 이게 윤리예요. 내가 좋으면 와 이러는 게 윤리예요. 그러니까 감정에 따라 대응하는 게 윤리일 뿐이라고 주장을 한 파가 나타났거든요. 여기 감정주의, 이모티비즘이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왜 이런 게 나오냐면은 약간 윤리적인 좀 혼동 상태라고 보면 돼요. 20세기 들어와가지고 뭐 항상 혼동 상태는 있지만은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뭐 우리들의 삶이 건강한 삶이 윤리적으로 건강한 삶이 그래서 꼭 이렇게 근거를 따져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들이 제안을 하냐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방금 예를 들어 이모티비즘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주로 영국에서 나오는데요. 이런 아이디어들이 뭐 옥스퍼드나 뭐 케임브리지나 이런데 철학자들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런 것 이 규범 윤리 말고 예를 들어서 뭐뭐 할 이유가 있다, 뭐뭐 할 내가 이렇게 느낄 이유가 여기 이런저런 게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그걸 우리가 쓰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 고양이를 때리는 걸 보면은 역겨움을 느낀다. 이렇게 된다. 역겨움을 느끼는 건 상태가 있잖아요. 윤리적인 상태입니다. 내적인 상태. 근데 그거를 표현하려면 말로 해야 되잖아요. 써야 되잖아요. 나는 느낀다. 어떤 사람이 고양이를 괴롭힐 때 역겨움을.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한테는 좀 당연한 것 같잖아요. 이걸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뭐 옳다 그러다. 그런데 이 문장이 어떤 걸 뜻하는가를 연구하는 게 또 있어요. 뭐라고도 상관없는데 이게 뭐냐는 걸 또 연구를 해요. 그게 메타의식이에요. 메타는 뭐 앞에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규범윤리 앞에 있는 메타, 에스익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게 한동안 풍부했습니다. 막 윤리학 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은 별로 없는데, 근데 이건 과학하고 비슷해요. 과학. 왜냐하면 문장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도 다 제치고 윤리학 안에서도 덕의 윤리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1950 몇 년에 엘리자베트 앤스콤이라는 옥스퍼드의 철학자가 있어요. 윤리학자가. 근데 그 사람이 쭉 보니까 서양의 윤리학이 뭐 파탄 상태다 이렇게 봤어요. 도움이 안 된다 사람들한테. 그래서 근대 윤리학이라는 논문을 썼는데 근대 모던 모랄 필로소피인가 길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 덕의 윤리의 부활을 주장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덕의 윤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처음에 물음에 대한 현대적인 응답이에요. 현대적인 응답. 그래서 이거 덕의 윤리는 따로 할 거거든요. 좀 중요해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얼마 전에 이 분야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 이렇게 약간 거장이 있습니다. 영국 출신의 미국 윤리학자인데 앨리사데르 맥킨타이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몇 달 전에. 근데 이분이 60년대, 70년대 초에 After Virtue라는 책을 썼거든요. 덕 이후. 근데 이게 여러 판을 이제 거듭을 합니다. 바뀌면서.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이 덕의 윤리에. 근데 그게 번역도 안 돼 있고 해서 뭐 그냥 있다는 것만 그냥 하시고 혹시 제가 좀 다 발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뭐냐면은 이 덕의 윤리는 그러니까 짧게 말하면 윤리적인 행위의 근거로 굿, 서로의 복귀, 회복, 그 다음에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초점을 맞춰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즉 캐릭터에, 그 사람의 캐릭터에. 이건 완전히 훈련이죠. 예. 그래서 이 두 개를 강조합니다. 선과 캐릭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실제 우리가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 되는가를 탐색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배경이 좀 있고요. 좀 쉬었다 할까요? 5분?